안녕하세요. 부동산을 보는 눈 리얼아이 박감사입니다. 오늘은 누가 내 등에 빨대를 꽂았나 라는 주제로 한번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만 얘기하던 박감사가 왜 갑자기 빨대 무슨 얘기지 하시는 분도 있을 건데요. 우리가 아파트를 분양받는 과정을 한번 살펴보면서 여기에 참여했던 경제 주체들이 부동산 경기의 화랑 그리고 부동산 가격이 오름에 따라서 어떠한 결과를 얻게 됐는지 한번 쭉 살펴보는 시간이 지금 이 시점에서 너무 필요한 것 같아서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아파트를 분양받는 과정을 한번 살펴보면 기존에 이제 농경지나 임야, 농가주택 이런 기존의 땅을 택지 개발이라는 걸 통해서 택지로 조성을 하고 거기에 건설사들이 그 택지를 분양받아서 거기 아파트를 짓고 지어진 아파트를 일반인들한테 분양을 하면서 이 아파트를 우리가 최종적으로 소비하게 되는데요. 그럼 여기에 참여하는 주체들을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땅을 조성하는 LH공사가 있겠죠. 기존에 집들이 있었던 지역을 매입을 해서 새로 토목공사를 통해서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땅으로 만든 후에 건설사한테 분양을 합니다. 이렇게 분양을 받는 건설사는 그냥 돈이 없기 때문에 은행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PF를 일으켜서 자금을 조달해서 분양을 받습니다. 그리고 건설사들은 여기에 스마트 아파트가 유행이니까 거기에 많은 빌트인 옵션들을 집어넣어서 많은 기업들로부터 제공을 받아서 새로운 것들을 막 집어넣어서 이제 분양을 하죠. 분양을 할 때 우리가 분양해요 라고 알려야 되겠죠? 그래서 언론사나 포털을 통해서 건설사가 광고를 하죠. 그러면 이거를 이제 청약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일반인들이 분양을 받게 됩니다. 이게 일반적인 흐름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참여했던 지금 제가 말씀드린 각각의 주체들이 금융위기 이후에 지금 현상이 어떻게 변했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LH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LH가 2009년도에 LH는 그 토지공사랑 주택공사가 같이 통합을 하면서 출범을 했는데요. 그 당시만 해도 하루에 물어야 되는 이자가 100억이었습니다. LH에서는 국가에서 하는 임대사업들이나 이런 것들을 다 추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엄청난 손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손실을 보통 택지 분양을 해가지고 메꾸는 형태로 운영을 해왔는데 부동산 경기가 침체됨에 따라서 적자폭이 너무 커져가지고 하루에 물어야 되는 이자가 100억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금 현재는 어떤지 한번 볼까요? 2018년도 기사를 한번 살펴볼게요. 보면 LH가 20조 부채 다이어트, 재무구조 개선 속도 이런 내용의 기사입니다. 보면 LH가 예전에는 105조 원이라는 부채가 있었는데 점점 그게 줄어서 현재는 60조 원대로 진입을 했다고 합니다. 이자 부담 부채 비율이 출범 당시에 360%였는데 현재 157%로 낮아졌대요. LH가 힘들었던 시절이 이제 지나갔네요. LH는 좀 부자가 됐어요. 그 다음에 그런 땅을 분양받은 건설사들은 어떻게 변화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11년도 기사인데요. 건설사 줄도산 현실화되나 이런 내용의 기사를 보시면 경기 침체로 인해서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서 PF 산업들이 무너지면서 많은 건설사들이 줄도산할 상황에 처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주요 50위 건설사 대부분이 지금 부도 위기에 직면해 있고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워크아웃을 신청해서 지금 법정 관리를 받고 있다. 이런 내용의 기사들입니다. 경기가 안 좋을 때는 경제를 좀먹는 좀비 건설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공적 자금을 투입을 해서 살리려고 하죠. 그죠? 그랬던 건설사들이 지금 어떻게 됐나 보니까 동문건설 워크아웃 들어갔던 기업인데요. 2019년도에 워크아웃을 졸업했다라는 기사가 나옵니다. 보면 2016년에 평택에서 지제역 동문 굿모닝 마음시티를 완판해서 분위기가 바뀌었다고 나오네요. 결국 엄청난 분양의 성공으로 거의 죽어가던 기업이 살아났네요. 신동아건설 4년 연속 흑자, 워크아웃 졸업 가능성 솔솔. 여기도 보면 김포 고촌 분양을 흥행에 성공해서 재기의 발판을 마련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또 그 밖에도 권토중내 중견 건설사들 이 기사를 보면 많은 건설사들이 다양한 아파트 분양을 성공시킴에 따라서 점점 좋아지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건설사도 부자가 되었네요.
또 눈에 띄는 기사가 있어요. 호방건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호방건설은 건설업계 중에서도 현금 부자로 손꼽히는 회사인데 기존에는 엄청 규모가 작았어요. 그랬는데 지금 이제 건설 탑10 눈앞에 두고 있답니다. 어떻게 이렇게 비약적인 발전을 할 수 있었는지 기사를 한번 살펴보면 기존에 글로벌 금융위기 때 다른 건설사들이 내놨던 부지들을 싸게 구입을 해가지고 이거를 아파트를 분양을 해가지고 성공을 거뒀다. 이런 내용의 기사입니다. 그래서 돈이 있었던 현금 부자였던 호방건설은 사세를 엄청나게 확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참여했던 건설사 또한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건설사한테 돈 빌려줬던 은행은 어땠나 한번 볼까요? 은행 보면 저축은행 절반이 하반기 적자라고 막 이런 내용이었었는데 이제 이자 수익이 역대 최고여가지고 돈 많이 벌었대요. 이런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수조 원대 상반기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데 대부분이 이자 이익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결국 돈 빌려줘서 돈 많이 벌었어요. 은행도. 그 다음에 거래를 통해서 우리가 세금 많이 낸다고 했죠? 정부는 어땠나 한번 볼까요? 세수 풍년에 정부 흑자 9년 만에 최대, 넉넉한 나라 국간 경기에 온기도나 이런 기사를 보면 세수가 지금 풍년이래요. 왜? 부동산 시장이 호조여서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서 돈도 많이 거뒀다는 내용입니다. 나라도 나쁘지 않았네요. 이제 여기에 참여했던, 이게 분양을 할 때 많이 참여하는 게 또 뭐가 있죠? 언론사 있죠? 언론사들은 말 안 해도 제가 기존에 계속 언급해서 아실 거예요. 다양한 기사들, 사실을 전달하는 것 외에도 사람들을 헷갈리게 할 수 있는 많은 기사들을 실어주면서 많은 보이지 않는 이익을 취했겠죠. 그리고 이러한 언론사의 기사를 가장 많이 실어주는 우리나라 최대의 포털 업체 초록창으로 유명한 여기 같은 경우도 보면 다양한 내용들을 보여주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이 공급자들이 원하는 기사들이 많이 실리게 많이 노출되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막 신도시 집값이 대려 오를 수도 있다. 뭐 광역 관광도시를 집중해라. 뭐 미래의 가치를 갖춘 도시 막 이런 것만 보여줍니다. 투기를 조장하는 거죠. 이런 것들 네이버도 결국은 기업이죠. 사익을 추구하는 기업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네이버가 뭘 하려고 이렇게 하는가 보니까 한국의 아마존을 꿈꾸고 있대요. 한국의 아마존, 결국은 물건을 판다는 뜻이죠. 물건을 판다는 건 어떻게 팔아요? 우리가 공짜로 이용하는 검색을 통해서 자주자주 노출시켜주면 그만큼 광고 효과가 있는 거죠. 이렇게 수많은 광고를 책임지고 있는 게 결국은 포털 업체입니다. 이런데도 많은 이익을 받죠. 주식도 뭐 2배가 됐네요. 그러면 지금까지 사업에 참여했던 모든 주체들은 다 금융위기 이후에 부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아파트를 공급하는 건설사의 빨대를 꽂은 많은 주체들은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건설사들은 이러한 돈을 어디서 받았을까요? 결국 아파트를 분양해서 받았죠. 그럼 아파트를 분양받은 국민들은 어떤지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 우리가 받는 분양 가격이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한번 볼 필요가 있겠죠. 아파트를 공급받는 분양가는 어떻게 결정이 되죠? 분양가 심의를 해가지고 허그해서 뭐 하고 하는데 보면 분양가 상한제를 통해서 원가만 인정해주는 형태로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지만 이 비용 자체는 건설사에서 얼마가 든다고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그게 합리적이면 시세 대비해서 110%까지 인정을 해주는 거죠. 결국은 거의 모든 비용을 인정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비용이 정말 2배가 오를 만큼 정말 많이 올랐나? 우리가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거죠. 보면 먼저 아파트를 지을 때 들어가는 재료를 생각을 하면 우리가 보통 철근 콘크리트 구조잖아요. 많은 다른 재료들이 있지만 그 2가지 원자재를 한번 살펴볼게요. 철근 가격은 2014년도에 대비해서 지금 6.8% 올랐네요. 그죠? 그리고 시멘트, 연말 시멘트값 고민 깊어지나? 업계에 올려달라 뭐 이런 기사들이 있어요. 여기 보면 2013년도 이전부터 2017년도까지 계속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시멘트 공급하는 업체가 우리나라에 많지가 않아요. 몇 개 업체가 거의 전적으로 공급을 하는데 이 사람들을 사주는데도 건설사가 다 사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마음대로 올리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쌀값보다 싸대요. 쌀값의 4분의 1 수준이래요. 그러니까 여기는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 않았네요.
그럼 뭐 인건비가 올랐다 뭐 이런 얘기 나올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 노무비, 재료비 뭐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한 표준형 기본 건축비 또한 오른 거를 살펴보면 2배가 오르지 않았어요. 그죠? 1년에 뭐 한 1%에서 2% 사이로 계속 올랐는데 이 정도 수준입니다. 근데 왜 분양가는 2배가 됐을까요? 분양가는 결국 시세 대비 결정을 했기 때문이죠. 근데 그 시세는 우리가 정말 생각하는 시세인지 제가 다른 영상에서 많이 보여드렸다시피 좀 의문이 가는 시세입니다. 결국은 이러한 가격에 우리는 공급을 받은 거예요. 이렇게 아파트를 공급을 받았습니다. 건설사는 결국 국민들한테 집을 공급하면서 빨대를 꽂았네요. 그죠? 소비자한테 분양이라는 걸 통해서 커다란 빨대를 꽂았습니다. 시세가 오르면 비싸게 팔 수 있는 구조였으니까 얼마만큼 부풀려도 상관이 없는 거죠. 그 부풀려진 금액으로 소비자가 분양을 통해서 사니까요. 그렇게 해서 빨대가 이전이 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기사를 보면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에 세계 부채 비율이 35% 올랐다. 이런 기사에서 보면 경제 주체별로 부채 비율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살펴보니까 가계의 부채 비중이 가장 높아졌습니다. 정부는 경기 침체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신흥국이든 선진국이든 간에 정부의 지출은 늘어나요. 그리고 정부 빼고 기업이랑 가계만 비교를 해봤을 때 기업의 부채 증가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거의 없어요. 근데 가계는 예전보다 엄청나게 늘었어요. 결국은 이렇게 부풀어 오른 부채가 다 기업에서 가계로 이전된 형태가 된 거죠. 또 다른 기사를 한번 볼게요. 보면 때 상장사가 부채 비율이 11년 만에 100% 아래로 낮아졌대요. 2018년 11월의 기사예요. 많은 기업들이 부채가 줄어들었대요. 그리고 IMF 이후에 국내 상장사 부채 비율이 589%에서 174%로 떨어졌대요. 기업은 아무리 죽는 소리 해도 가계보다는 낫네요. 그죠? 그렇지만 가계부채는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지금 또 기사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GDP 턱 밑까지 불어난 가계빚, 상환부담 커졌다. 가계부채 1500조 터지기 일보 직전 뭐 이런 기사가 있어요. 결국은 이 많은 부채들이 다 가계로 넘어왔어요. 기존에 GDP 대비해서 60%밖에 안 됐던 가계부채가 이제는 GDP 대비해서 100% 수준으로 올라왔어요. 가계가 점점 힘들어졌네요.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아파트 개발 사업을 통해서 참여했던 많은 경제 주체들 중에서 다 살림살이 나아졌는데 가게만 살림살이가 안 나아졌어요. 그죠? 기업은 가게보다 나아요. 왜? 기업이 망할 것 같으면 나라에서 공적 자금을 투입해서 살려주잖아요. 근데 우리 국민들은 안 그래요. 가게는 망하면 그냥 망하는 거예요. 그죠? 내 집 마련 기간도 늘어났고 로또라 그래가지고 빚 잔뜩 지고 분양을 받았는데 이 분양 받은 게 가격이 올라야 의미가 있는데 거래 절벽에 가격이 막 떨어지고 있어요. 한번 살펴볼까요? 예전에 제가 한번 예로 들었던 미사 동양 파라곤 굉장히 저렴하게 분양한 것처럼 인식이 됐었어요. 5억대에 분양을 했었죠. 주변이 뭐 8억 정도 하는데 근데 이게 이제 로또 분양이라고 막 했었는데 지금도 그런가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 살펴보면 미사 강변도시 19단지랑 많이 비교를 했었는데 최고점을 찍었을 때 7억 6천이었는데 현재는 6억 6천에 거래가 됐어요. 평균 매물은 6억 8천입니다. 미사 강변 푸르지오 한번 볼까요? 8억 8천 5백 정도 했었는데 지금 7억으로 떨어졌어요. 2억 가까이 떨어졌어요. 고덕 그라시움 한번 볼까요? 12억이었는데 9억대까지 떨어졌어요. 과연 미사 동양 파라곤이 로또였나요? 지금 우리는 어떠한 착각에 빠져 있냐면 건설사는 그리고 건설사에 빌붙어 있는 많은 다른 주체들은 실현을 해요. 실현. 분양을 해서 분양 대금을 받음으로써 실제적으로 돈이 생기는 거죠. 이미 이익이 실현됐어요. 그런데 이 부채를 짊어진 가게는 이걸 나중에 팔아야 진짜 그걸 실현하는 거가 되는 거죠. 자기 돈이 되는 건데 파는 가격도 정해져 있지 않고 그 가격이 점점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 빚만 그대로 남아있는 형태가 되는 거죠. 누군가 내 등에 빨대를 꽂은 느낌 안 드시나요?
여러분 그 공차나 뭐 이런 데서 파는 버블티 아시죠? 버블티 먹는 빨대 굵은 거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사회 구조의 흐름상 어떤 경제 활동을 하면 경제 주체들한테 그 이익의 결과물이 조금씩 들어가는 거는 당연한 흐름입니다. 그런 당연한 빨대가 존재하는 건 맞아요. 근데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공급자가 결정한 그 말도 안 되게 부풀려진 금액으로 만들어진 그 결과를 우리가 버블티 먹는 그 굵은 빨대가 등에 꽂히는 지금 이러한 상황인 거를 여러분이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요즘 언론에서 많이 나오죠. 또 아까 제가 기사를 하나 소개해드리면 대출의 질이 좋아졌다 이런 내용 나와요. 예전에보다 고소득자 또 갚을 능력이 되는 사람들이 대출을 더 많이 받았대요. 대출이 늘긴 했지만 결국 좀 더 빨아먹을 수 있는 사람들한테 빨대가 꽂힌 거죠. 중산층, 즉 빚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사람들한테 더 심하게 많은 양이 꽂힌 거예요. 지금 분양가 상한제 110%로 제한하던 거 105% 내리겠다. 정부에서 이거 당연히 해야 됩니다. 왜 이렇게 부풀려서 먹는 거 안 되죠. 근데 이걸 갖고도 언론에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제 시세 대비해서 더 그 차익이 커졌기 때문에 로또 분양이라고 막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왜? 아직도 빨대를 안 꽂은 사람들한테 꽂으려는 거죠. 이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제발 이런 상황에 휩쓸리지 마시고 정말 아까 제가 예전에 건설사 중에서 호반건설 예를 하나 들었잖아요. 그렇게 기회를 기다려야 될 시점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누가 내 등에 빨대를 꽂았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